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 LT학부에서 경제학과 국제통상을 강의하고 있는 강유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를 주제로 여러분께 15분 정도 그 상황과 그리고 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렉시트라는 것은 일종의 신조어인데요. 브리튼이라는 영국의 뜻과 exit이라는 단어가 조합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2016년 6월 23일 날 영국에서 영국 탈퇴,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고 그 투표 결과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지난 3년간 이 브렉시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 31일 날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이제 상실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날 EU는 28개국이 아닌 27개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것을 이제 자료 화면을 보면서 이제 천천히 보겠는데요. 오늘날 유럽 연합을 보면 제가 방금 28개국에서 27개국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8개국 기준으로 보면요. 사실 EU가 시작되는 1950년대를 잠깐 살펴보면은 6개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그 당시엔 서독이었죠. 그리고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렇게 6개의 국가가 시작을 했고 70년대 초에 영국과 덴마크, 아일랜드가 가입을 하고 80년대에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이 가입을 하고 90년대 중반에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런 국가들이 이제 가입을 하면서 그리고 2000년대에는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가입을 하면서 EU가 28개국이 된 바가 있는데요. 오늘날 EU는 계속 확장되어 왔었는데 영국의 EU 탈퇴는 회원국이 탈퇴하는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가기 전에 또 EU 체제를 잠깐 살펴보시면 오늘날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가 19개 국가가 있습니다. EU 회원국이 아까 28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영국을 제외하면 이제 27개가 됐지만 이 국가들 중에서 19개 국가가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를 사용하고 있고 이 단일 통화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국가는 영국은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스웨덴이라던가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고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폴란드라던가 체코라던가 이런 국가들은 아직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EU를 살펴보면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요. 경제, 정치적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의 정책들이 각 회원국 차원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EU 차원에서 결정이 되고요. 화면을 보시면은 EU의 배타적 권한, EU 회원국의 공동 권한, 회원국의 공유 권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해놨는데 EU의 배타적 권한 보시면 저기 관세 동맹 해서 공동 통상 정책, 그다음에 농업 정책, 경쟁 정책, 4대 이동의 자유 이런 항목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 영역에서는 각 회원국이 정책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EU 공동체로 정책 주권이 이전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EU FTA를 협상할 때도 영국, 프랑스, 독일 대표가 각각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EU의 협상 대표가 모든 EU 회원국을 대표해서 협상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EU의 이제 구조인데 브렉시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배경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브렉시트 협상 추이를 잠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브렉시트 협상은 2013년에 좀 시간이 많이 됐죠. 그 당시에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가 본인이 앞으로의 선거에서 단독 집권을 하게 될 경우 EU 탈퇴를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이제 이 논쟁이 시작이 되고요. 실제로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가 2015년 총선에서 단독 집권에 성공을 하면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2016년 6월 달에 국민투표를 실시했고요. 예상과 다르게 이 국민투표 결과가 EU 탈퇴로 결정이 되면서 이제 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두 분이 이렇게 편지를 건네면서 악수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EU 상임의장인 도널드 터스크이고요. 왼편에 있는 분이 브뤼셀 주재 영국 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EU 주재 영국 대사인데 이 영국 대사가 EU 상임의장에게 EU를 탈퇴한다는 영국 총리의 이제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3월부터 이제 협상이 개시가 됐고요. 사실 3월에 이제 탈퇴를 하겠다는 공식적인 이제 의견서를 EU 쪽에 전달을 했고
그해 7월부터 이제 공식적인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 협상이 사실 EU와 영국이 거의 뭐 45년 이상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협상이 쉽지는 않았죠. 이 협상이 이루어진 끝에 이제 2018년 11월에 가서는 브렉시트 합의안이라는 일종의 영국과 EU 간의 탈퇴 협상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갖게 되고요. 이 협정문을 이제 영국 의회에서 비준하는 과정에서 반면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됩니다. 사실 이 브렉시트 이슈가 영국 내에서는 뭐 지난 3년간 영국 국정 전체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큰 이슈였기 때문에 이 브렉시트 합의문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서 영국 의회 내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이 합의문의 내용 중 이제 북아일랜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영국 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나면서 그 합의가 도출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영국 지도 보시면 그 북아일랜드 부분이 이제 아일랜드 섬 안에 있는데 사실 남쪽 부분이 이제 우리가 리퍼블릭 오브 아일랜드라고 하는 독립국으로서의 아일랜드 공화국이고요. 이 북아일랜드 부분은 사실 영국의 영토 아닙니까? 근데 이 북아일랜드와 이 아일랜드 공화국 간의 관계가 워낙 밀접하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 브렉시트 합의문이 이제 의회 내에서 이제 비준되는데 굉장히 난항을 겪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EU 탈퇴 기한을 3번 연장하게 되고요. 원래는 2019년 3월 29일 날 이렇게 탈퇴하게 돼 있었는데 이걸 5월로 연장하고 10월로 연장하고 그리고 2020년 1월로 연장해서 이번에 탈퇴하게 된 것인데요. 이 정도로 탈퇴 기한을 연장할 정도로 이제 난항을 겪게 되고 또 한편 이 협상을 담당했던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제 협상이 실패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제 새로운 총리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존슨 총리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한번 더 공고하기 위해서 일종의 도박수를 던집니다. 의회를 이제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함으로써 총선을 통해서 본인이 좀 더 많은 표를 획득해서 이제 본인이 속한 보수당의 의석수가 늘어날 경우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이제 튼튼해지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브렉시트 협상을 좀 더 강하게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작년 12월 11일 날 영국에서 이제 조기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보리스 존슨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한층 더 튼튼해지고 1월 말까지 영국 내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영국이 EU를 탈퇴한 대략적인 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왜 영국은 EU를 떠나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국은 유럽의 정치적 통합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더라도 영국은 대영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의존했던 국가이고요. 또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과 대륙의 유럽을 좀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좀 많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EU가 그 정치적 통합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점점점 발전해 가는 것을 이제 영국 사람들이 보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영국 사람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그런 측면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즉 유럽 통합에 대한 비전이 독일, 프랑스와 영국이 다른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럽 통합에 대해서 좀 더 지지하는 입장을 조금 더 적게 가지게 됐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내 정치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거는 캐머런 총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보수당 관리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좀 역사적으로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2000년대 중반에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당시 30대 나이로 보수당 당수 자리에 오르는데 이때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해서 보수당 내에 있는 유럽 회의주의적 성향의 원로 정치인들한테 이제 지지를 호소하게 됩니다. 그 호소하는 과정에서 내가 보수당 당수가 된다면 유럽 통합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좀 실시하도록 하겠다, 이런 언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당수가 되고 나서 나중에 총리가 돼서도 이런 그 과거의 공약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았던 그런 측면이 있고요. 카메론 총리 자신은 영국이 EU에 잔류하는 것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했는데, 본인은 EU 잔류 쪽으로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탈퇴 쪽으로 결정이 났죠. 그러니까 카메론 총리의 정치적 모험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뭐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민 문제에 관한 태도인데요. 영국은 전통적으로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입니다. 사실 대영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 많은 식민지들을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는 굉장히 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 자체가 영국에 기여를 한다면 어느 나라 국민들인지 환영한다, 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8년, 9년, 10년 이때를 전후해서 태도가 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영국 내에는 굉장히 많은 동유럽 시민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EU 회원국 시민들은 28개 회원국 어느 국가에든지 가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중동부 유럽 국가들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영국으로 이제 이주해서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영국 내에서는 이민자들이 너무 많다. 특히 이제 역외 국가에서 오는 이민들은 어떻게든 통제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영내 이민, EU 회원국으로부터 오는 이민들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U 탈퇴에 대한 그 어떤 그런 지지하는 그 목소리들이 조금 이제 득세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아마 2015년경에 유럽 난민 위기라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시리아 내전이 격화되면서 이 중동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다수의 국가에서 유럽으로 이제 바다를 건너 또는 육로를 통해서 난민들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 사회에 일종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런 어떤 경각심과 이 동유럽 이주민에 대한 그 어떤 일종의 불만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함께 섞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유럽 회의주의를 이제 표방하는 그 영국에서는 UKIP이라고 하는 UK Independence Party라고 하는 정당이 있었는데, 이 정당이 이러한 상황들을 본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EU 탈퇴에 관한 이제 여론이 좀 더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 그 EU 회원국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주정부가 있고 연방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방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한데, 마찬가지로 EU도 EU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 회원국이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 분담금이 가장 많이 쓰이는 항목이 농업정책이고요, 농업보조금이고요, 그리고 낙후 지역에 대한 개발기금으로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근데 우리 영국 보면은 고소득 국가잖아요. 그리고 농업 분야가 특별히 발달한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분담금은 많이 내는데 이 분담금의 수혜는 못한다. 이 분담금의 수혜는 다 중동부 유럽 국가들로 간다라는 이런 불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만들이 다 아울러져서 EU를 탈퇴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브렉시트를 할 경우에 그럼 영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사실 브렉시트라는 거는 거대한 시장의 일부가 쪼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브렉시트,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것은 미국 텍사스주가 미국에서 독립하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도 이제 나온 걸 봤는데요. 그만큼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것은 EU도 손실이지만 영국도 손실입니다. 반면에 EU의 경제가, EU 27개국의 경제가 영국에 비해서 7배 정도 규모가 더 큽니다. 따라서 이 손실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체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는 영국 경제에 더 크게 미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지금 현재 EU와 영국 간에 앞으로 지금 이미 탈퇴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영국과 EU는 어떠한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 협상은 굉장히 난항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밀접하게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영국이나 EU 경제에 더 좋은 것이고요. 왜냐하면 EU의 탈퇴의 효과가 그만큼 작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이 관계가 멀게 잡힐수록 이 양쪽에 미치는 효과는 부정적인 효과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서 보면은 영국이 지금 노르웨이가 EU와 갖고 있는 관계,
또는 스위스가 EU와 갖고 있는 관계, 또는 캐나다나 한국이 EU와 갖고 있는 관계, 이건 사실 FTA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관계 중에서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논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입장에서는 EU 시장에 대한 최대한의 시장 접근성을 갖기를 원하는데, 반면에 EU의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서 자율적인 정책 규제 주권, 이런 것들을 또 획득하기를 원하거든요. 이 두 가지 이 목표가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 협상에 있어서 좀 난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EU의 입장에서는 EU 체제의 단일성을 유지하는 일단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요. EU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U 규제를 다 수용해야 된다. 이 원칙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국한테 굉장히 관대한 조건을 이제 제시했을 경우 또 다른 EU 회원국이 또 탈퇴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U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의 협상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PT자료 잠깐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왼쪽 그래프 위주로 한번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영국의 GDP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은 갑자기 2019년, 20년 이때 갑자기 GDP가 확 떨어지죠. 이 시나리오는 영국이 EU로부터 완전히 결별하고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는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했을 경우 영국 경제가 가질 충격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경제 충격은 뭐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의 충격과 버금가는 건데,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반면에 영국과 EU가 아주 원만한 관계,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별 충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영국과 EU가 미래 관계에 대한 그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영국과 EU가, 그러니까 영국은 47년 동안 EU 회원국이었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의 정책 영역이 EU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정책 영역에 대한 조율을 불과 몇 개월 만에 마치는 건 사실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보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어쩌면 내년, 내후년까지도 그 협상이 이제 계속 연장될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주제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